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 대비 제35회 자격시험 입문 강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막 34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은 35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1년 동안 체크할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오랫동안 이 과목 수업했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오래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오래 했는지 약 20여 년 동안 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실무를 관리해 왔고 뭐 수업은 뭐 이력에 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거의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나간 34회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되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사항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마무리 수업을 하였고 또 비교적 자기 자랑 같지만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뭐 살짝 자기 자랑도 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24년을 대비하는 35회 시험의 수험생들로서 이제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과목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작은 범위 내에서 약 115조문입니다. 120개가 잘 안 되죠. 120개의 조문에서 많은 문제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을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득점. 자, 우리 자격시험은 평균 60점이면 모두 합격인 절대평가인데 우리 중개사 법령 이 과목만큼은 꼭 80점을 고득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80점 이상 더 받아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90점 받으면 60점 대비 30점이 남잖아, 그죠? 그러면 평균 60점은 돼야 되니까 다른 과목들도 평균 꽈락 40점 없이 60점을 요구하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80점을 받아서 남는 20점을 자 공법이라든지 공시세법에 관련되는 10점씩을 보태주면 그 과목들은 50점씩만 받아도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을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리고 또 효자 과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격시험을 있어서 꼭 우리 과목만큼은 효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80점이 효자가 되는 과목인데 만약 이 효자 과목을 불효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100% 다시 공부합니다. 이번 시험도 비교적 좀 어려웠다. 또 뭐 어떤 분은 쉬웠다. 나름대로 평가가 있겠지만 뭐 상대적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좀 어려웠고 좀 성적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타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2차 과목에서 공법이나 공시세법에 관련되는 것이 50점 정도 반타작만 했다면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80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고득점 전략 과목이고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문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고득점 전략 과목을 반드시 효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출발점이지만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 세 마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이 과목은 생활법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든지 학계론, 뭐 공법, 공시세법 그런 관련되는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시험을 위한 과목이죠. 자 우리 민법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부동산 학계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때까지 몰랐다고 해서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알면은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생활법률이니까 바로 현장에 나가면 이 중개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존심을 가지고 이 과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되어서 중개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뭐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또는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시는 손님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아파트를 사러 왔으니까 나 자격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자 그런데 그분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했던 분이니까 이 개공 즉 사장님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지 또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과목과 달리 이 과목만큼은 생활법률로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님, 의뢰인보다는 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존심 과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자존심 과목입니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자, 전국의 수험생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만큼은 고득점 전략 효자 과목입니다.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 스스로 수험생들의 자존심 과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이 실무 과목만큼은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40문항이면 1200개 지문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20, 30년 관리했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게 보입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문제가 유출되지 않는다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수업했던 노하우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과목은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헷갈린다, 또 좀 암기할 게 많다, 그런데 또 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답이 막 달라지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입문 과정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꼭 우리 이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이 과목은 손에서 떼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고득점 전략 과목이고 이 과목이 점수가 나와야 다른 과목을 보태줘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게요, 한 1, 2, 3, 4월 달 초반기가 싹 지나가면요, 대충 좀 알아들을 것 같고, 범위가 작은 데서 또 수업도 잘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알아들을 것 같고, 또 좀 좀 준비도 됐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과목들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공법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이 과목을 손을 떼고 그쪽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공부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국어 시간에 한문책 펴놓고 있다. 그게 결국은 수험생 입장에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 그죠? 지금 수학 시간이면 수학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영어 그거 모자라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수업하는데 자기는 영어책 보는데 결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생의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자, 이 과목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꼭 손에 떼지 마세요 그랬는데 3, 4월쯤 되면 대충 알아듣는다니까요. 또 대충 이해도 할 것 같고, 또 시험 치면 한번 해볼 만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서히 타 과목, 민법, 공법, 개론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중개사법 한 달만 안 보시면 완전히 제로 됩니다. 제로. 그래서 성인들의 공부는 꾸준히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입력 넣으셔야 됩니다. 콩나물 시루가 그렇죠. 콩나물 시루,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물을 쫙 보면 물이 쫙 다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빠지니까 물을 넣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물을 안 넣으면 그 콩나물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을 비우면 물이 쭉 다 빠지지만 콩은 잔잔하게 콩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우리는 몇 프로? 60점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수험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오늘 첫 시간 공인중개사 법령 이 과목만큼은 꼭 손에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 준비를 해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날씨도 더울 때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높을 때도 있고,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잖아. 그죠?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냥 자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중개사법 한 페이지는 보고 자자. 이 정도로 손을 떼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타 과목에 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과목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도 들어왔지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글씨 하나, 토시 하나로 답안을 고르는 문제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결코 본고사에는 하나, 두 개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는 좀 많이 연습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도 보고 또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훈련은 빡세게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은 빡세게 시키고 본고사 가서 편안하게 점수를 받는 게 우리들의 목표인데 평소에 낭창하게 있다가 본고사 가서 어려워버리면 1년의 농사가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중개사 법령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끝까지 책에서 손을 놓지 마라 하더라. 그럼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서 효자 과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실전에서도 바로 사용해야 되는 자존심 과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다시 강조하면서 법령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첫 번째 차트가 부동산 중개업 일반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서론입니다. 자, 지금 제목이 중개업의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변화라는 말은 역사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지 역사를 공부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론으로 들어왔는데 요게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출제했던 지문이 다시 나왔을 때 틀리면 자존심 상하죠. 속 상하죠. 그래서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예전에 나왔던 것을 한번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주제가 중개업의 변화, 역사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출제했던 지문이 이거였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객상주인, 줄여서 객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들이 특성으로서 알선업도 일부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개업 제도의 기원이고 효시다. 그래서 그때 시험에서 다음 중 중개업에 관련되는 효시를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효시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핑 쏘면 화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고 부르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개업을 합니다. 나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부동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개업에 가장 처음 만나는 효시가 무엇이냐? 1, 2, 3, 4 중에 찾아라 하고 답은 객주를 답으로 걸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시는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 관련되는 내용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대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지금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개공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요거 한번 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각회라고 답을 합니다. 자, 각회 할 때 가짜가 집가짜입니다. 그 집을 소개하는 사람, 그를 각회, 한자말로 적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말 사용하지는 않죠.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집주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소개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집거간, 집을 소개하는 자, 거간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거간이라는 흔적은 살짝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거간이랍니다. 그러면 저 옛날 조선 고려 시대 때는 말, 소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었겠죠. 그럼 소를 소개하면 우거간, 말을 소개하면 마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나 말을 소개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집을 소개하던 자, 집거간이 지금 보니까 최초의 개공사의 모습이다 까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역사적인 모습에 한 발을 디뎠고 아주 오래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자, 상단에 2번 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해서 이제 서론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법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다르죠. 자, 제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본인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차분한 성격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활달한 성격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까칠해졌는지 원래 까칠한 성격인지. 그래서 사람도 봐요.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우리 이 법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법은 중개업에 관련되는 일반법의 성격이다. 그 일반법이 기본법이라는 뜻인데 중개를 할 때 다른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여러분, 특별법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공부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먼저 해석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때는 특별법을 먼저 해석하는 원칙이니까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중개사법을 먼저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사회법적 성격인데, 자, 공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형사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징역에 처하겠다. 이거 개인이 징역 보내는 거 아니죠.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 민법이나 상법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들이죠.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교재를 들고 무슨 법입니까 하면 두 개가 섞여 있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도 개입돼 있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내용이 양은 더 많겠죠. 범위는 더 크겠죠. 두 개가 섞여 있는 사회법이면서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법적 성격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마무리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할 거니까 뭐 지금부터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은 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떤 주제 밑에 내용이 4개로 떨어지면 이거 문제 내기가 좋구나. 그죠?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들어오기가 너무나 좋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국가자격시험인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마치고 나면,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도 진행되지만 일주일간의 이재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재기 많이 올라오겠죠. 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살짝만 이상해도 일단 내가 틀린 거 무조건 이재기 한번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면 받아주면 좋고 안 해주면 본전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재기 건이 올라오니까 시험기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합격자 발표 나는 날에 이 가답은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제기를 받았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줘서 이제 답이 정리가 되고, 그 정답에 정리돼서 이제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시험 기관에서는 이 제기가 많이 올라오는 문제였다. 또는 그 문제를 A 교수가 출제를 했는데 이 제기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러면 문제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쪽팔리겠죠. 그러면 이 제기를 안 받도록 문제를 내도록 노력하는데, 이 제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4가지에다가 한 개 탁 넣으면 이거는 거의 이 제기가 들어올 일이 없죠.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공부해 가시면서 제가 이제 꾸준히 중간중간에도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어떤 주제 밑에 내용이 하나, 둘, 셋, 4개 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것들은 문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요 정도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두 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자, 이왕이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강조도 할 테니까. 자, 요 부분도 성격이 모두 몇 개? 4개. 요거 문제 낼만 하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에 암기하고 당장 이해해야 될 필요 없죠. 왜? 이제 지금부터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문제 내기 좋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고. 자, 드디어 제1조 공부합니다. 법을 말할 때 제1조는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1조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 효자 과목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의 제1조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목적이다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그럼 이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이게 제1조 목적입니다. 여기 또 목적은 또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지금 시험이 여러분 1회 시험으로부터 막 34회 시험이 끝났죠. 자, 34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35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제1조는 21회 때 시험까지는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이거를 매년 출제할 수는 없죠. 똑같은 내용들을. 그리고 1조 정도 내용을 매년 낸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탁탁탁탁탁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21회 때까지 약 10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니까 수험생들에게 2년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어쩐 사연인지 10몇 번이나 나왔던 지문이 지금 최근까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단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35회 때는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정도의 내용이고, 또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제1조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1조에 동그라미를 해드렸는데, 동그라미를 해놓고 보니까 모두 몇 개? 5개를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건 느끼시죠? 항상 어떤 내용을 5개, 6개, 4개로 자꾸 만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21회 때까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될 때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 소공사의 업무 이렇게 들어오면 틀리잖아. 그죠?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하셨는데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개공사, 공인중개사의 공신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더 들어가면 웬만큼 눈 밝아서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게 처리했죠. 또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하면 틀린 지문인데 대충 슬렁슬렁 공부하는 사람 못 맞췄습니다. 이게 육성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데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또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함을 목적으로 한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수요 공급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해서 틀리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열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틀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건드릴 수 있으니까 5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목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재산권 보호 이런 말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죠? 근데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조절 이런 거 학교론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부동산 공법 과목에서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복리를 형성하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여기 문제를 딱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보던 내용이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익히셔야 됩니다를 지금 전달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다 기억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이제 꾸준히 수업을 하시면서 5개 딱 잡고 어떻게 틀리게 낸다더라를 지금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입문과정의 목적입니다. 자, 넘어가서 제2조입니다. 2대 있죠.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또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을 학창시절에 암기하라 합니까? 이해하라 합니까? 주로 이해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하면 암기한 대로 들어오면 맞출 수 있지만 암기한 사람은 살짝 변형을 시키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목표는 이해력 위주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단어만 딱 오면 반드시 암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교재를 못 받았지 싶은데 교재가 나오고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 수업할 때 제가 반드시 옆에다가 암기 적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른 과목은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이해하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암기 적으시고, 이제 교재에 적어 놓은 것들을 자꾸 책을 넘길 때마다, 암기인데, 나 지금 암기돼 있나?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확인하는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게 뭐다? 중개라는 내용입니다.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서는 제일 길죠. 또 양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많이 건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그 밖의 권리 이걸 싹 뺍니다. 그러면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출제를 하고 틀린 걸 찾아라를 서너 번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암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지문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반드시 틀립니다.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봐야 되는데 암기의 주의점은 그대로 보라 그랬지 빠지면 틀리지만 쓸데없는 건 넣어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하는 분들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거 추가해도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한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에 내면 판판이 틀립니다.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공인중개사가 뭘죠? 이렇게 만약에 길에 가는 사람한테 물었다면 대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시험을 합격하고 중개업을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렇고 암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여기에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규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 해야 된다? 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있는 중개라면 시험은 중개업이 제일 시험에서 많이 걸었습니다. 자, 중개업은 뭐를 암기해야 됩니까? 중개업이라 하면 번호 다시 해야 돼요. 1. 다른 사람의 반드시 의뢰가 있어야 되고 빠지면 틀려요. 2번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중개업이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중개업은 글자가 3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3가지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 또 쓸데없이 막 들어옵니다.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럽니다.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개사무소 다 갖추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중개사무소가 중개업이라는 요소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립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왜? 현장에서 다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의 정의로서는 틀립니다. 중개사무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독특하게 암기하셔야 된다. 자, 4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 말이 좀 길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용이 많은 것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줄여서 부르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개업공인사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옛날에는 이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지금 언론이나 신문, TV 등에서도 가끔씩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중개업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낮추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냥 중개업자를 한단다 더 들으면 되지만 여러분 의학 박사를 의료업자다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앞에 의사 선생님한테 의료업자 잘 계셨습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외과 박사님, 이비인후과 박사님 이렇게 자기 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잖아. 그죠? 변호사를 그죠? 법률업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변호사님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30년 동안 투쟁을 해서 최근 한 5년 전에 용어를 중개업자에서 뭘로 바꿨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고 이걸 가지고 개업한 사람이니까 이제 중개업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해서 이걸 한 30년 투쟁을 해서 용어를 개공으로 받아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개업자라는 말이 워낙 익숙하니까 차라리 중개업자 하면 이렇게 편하게는 공부하겠는데 이제 용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배경도 살짝 설명했고 정확한 이야기죠. 변호사 보고 법률업자, 의사 보고 의료업자라고 말하지 않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업자가 뭐냐?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자,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은, 자,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등록한 자다. 요 등록이라는 말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요, 사무소를 허가받은 자였는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한 자를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상에 개공사가 몇 명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법상의 개공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법인, 회사를 차린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90%는 대다수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를 우리말로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다, 이렇게 부르고, 이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자격증 없이 오래전 30-40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는 자를 부칙 6조라고 부르고, 부칙 6조인 개공사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를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개공사 하면 세 사람입니다. 1. 중개법인, 2.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이 종류가 제일 많겠고, 3번 부칙 6조인 개공사, 이 세 사람의 개공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뭐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고, 거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한다 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주인공들인데, 자, 이 주인공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하겠죠. 그래서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라 부르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의 고용인하고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때 자격증 있는 소공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말이 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소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소공이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들을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동그라미 해줬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를 제외하고 하면 벌써 틀렸잖아요. 또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잖아요. 암기는 보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암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소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틀려요. 용어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한다. 있는 것들을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넣어도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가 소공에는 딱딱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험 칠 날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용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아닌 자 요거 한번 싹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시험이 쫙 나오면요 틀린 데를 못 찾아내. 워낙 내용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용인 중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소공사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찾아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수업 중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중개보조원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탁 짚어놓고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이 용어라는 용어를 하나 배우셨는데 용어는 6개가지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 다음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시험 때까지 암기합니다. 오늘 당장 암기해야 될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개씩만 암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가지는 암기하는데
지금 이제 1, 2, 3, 4월 초반기 수업은 뭐 용어도 잘 모르고 또 뭐 사장님 해도 되고 개공사업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셔도 관계는 없는데 7, 8월 달이 되면요. 시험은 10월이잖아. 그죠? 그러면 7, 8월 달이면 이제 시험 치기 한두 달, 2달 전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숙지가 돼 있고 그때 모의고사 치면서 이제 마지막 점수에 피치를 올릴 텐데 그때 8월 달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치면 시험지를 가져와서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다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주고 돌아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아직도 용어가 안 돼 있구나. 그죠? 지금 1, 2, 3, 4월 달에는 용어 좀 몰라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 지금 용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제가 설명은 잘 해줬는데 이해했을까? 알아들었을까? 걱정하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까? 6가지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고 이 2조만큼은 반드시 암기해라. 이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꼭 2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가볍게 입문했습니다. 자, 이제 제3조로 접어듭니다. 자, 3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자, 당연히 중개대상물, 뭐를 중개할까 알아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공사가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선박, 이런 거 중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중개대상물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했습니다. 개공사만이, 개공이라는 말 방금 들으셨죠? 사장님이죠? 개공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개공이 아닌 자가 아래 법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개공사로서 처벌되는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허가받지 않은 자를 무허가업자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에 접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길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도 길기 때문에 나중에는 3.3에 해당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전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형벌이 3년 징역 3천만 원 그리고 무허가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물건 5가지를 거래하면 무등록업자로서 처벌하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정상적인 개공사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무허가업자, 우리말로 하면 무등록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있고 이런 벌칙도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는 무등록업자, 즉 무허가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거래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등록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탁기, 보험 이런 것들을 중개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보고 무등록업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무등록업자도 결국은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원룸, 오피스텔, 토지 이런 거 중개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아파트, 건물, 토지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인데 무등록업자가 이거를 거래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등록업자라고 처벌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개공사만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 그러면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업자라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물건 5가지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제3조에서 토지 중개할 수 있다. 2번째 건축물, 3번째 시행령, 대통령에 따라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우리는 중개대상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암기돼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노래를 부를 겁니다. 노래를. 자, 토, 근, 입, 광, 공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고 토가 뭐지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니까 초반기 시험 1회 시험으로부터 한 10회 때 시험까지 초반기는 거죠. 토, 근, 입, 광, 공만 알아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 근, 입, 광에다가 다른 거 하나 넣고
중개대상물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이거 제목만 알고 있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초반기 한 10회 때까지는 그랬다면 자 이제 11회 때부터 한 30회 때까지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거 토지라도 건물이라도 이런 것들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확장돼 갔겠죠. 그리고 최근 이제 35회 여러분 대비인데 30회 시험 이후로는 자 이 토건 입광공 중에서 독특한 물건들을 시험에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양권 거래하는 거 보셨나요? 뭐 피가 얼마 붙었다, 뭐 마이너스 피가 생겼다. 그럼 거래를 하니까 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양권을 무엇으로 본다? 건물로 본다. 이런 판례들을 이제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금 거래하는 것은 아파트를 제일 많이 거래할 거예요. 아파트가 건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험은 토건에서 거의 출제가 되는데 이놈 입광공을 여기 보면 준부동산이라 부르고 시행령에 있는 이 물건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시험에 냅니다. 근데 이건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문제를 내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도 초반기에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토건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할 겁니다. 이런 토지는 되느냐, 이런 건물은 되느냐, 이제 이렇게 확인해 나가겠죠. 자, 여러분 제3조까지가 총칙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총칙은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갈로 열고 암기 기억하셔야 되고 3조 중개대상물까지를 총칙으로 공부합니다. 토건, 입광공 5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 4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